안녕하세요.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용기 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전주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결혼할 때만 해도 이혼하고 이렇게 혼자 애를 키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결혼할 때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셨나요? 저는 결혼 당시에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반대가 많았고 그 덕에 전쟁터로 나가는 심정으로 결혼을 결심했죠. 반드시 잘 살아서 보란 듯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문제가 저 혼자만 이를 악물고 정신 바짝 차린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긴 시간을 돌아 알게 됐죠. 남자친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만나는 동안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아갈수록 어른도 공경할 줄 알고 생각도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연애하다 제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병원을 못 찾아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병원 가시는 것 같은데 병원은 이 건물 4층으로 가시면 있어요. 아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몰랐네. 총각,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희도 4층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희가 모실게요. 누가 데려갈지 그 여자도 참 복받았네 그려. 남자친구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서 오느라 늦었던 거였어요. 지나칠 수도 있는데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며 온 모습을 상상하니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전 큰 소리로 인사하며 갔죠. 그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홍기도 꽉 찬 나이에 연애가 길어지니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상견례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부모님도 언제 보여줄 거냐며 성하셨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한 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나랑 결혼하기 싫으면 지금 말해. 상견례 이야기만 나오면 왜 자꾸 말을 돌리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그래. 아버지도 그렇고. 어떤 문제인지 나한테 정확히 말해줘야 나도 우리 부모님께 말을 하지. 그게 우리 부모님 얼마 전에 이혼했어. 갑자기? 별다른 얘기 없었잖아. 좀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상견례는 우리 아버지만 오실 것 같아.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어머님도 보고 싶지 않을까? 부모님 문제인데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고 워낙 완강하셔서 아버지만 모셔야 될 것 같아. 남자친구의 말에 적잖이 당황했던 이유는 그동안 한 번도 잡음 없던 집안에 무슨 일인가 했어요. 아들 결혼이 코앞인데 이혼을 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정말 큰 문제였다면 저한테 숨길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님만 모시고 해야지 뭐. 자기는 괜찮아? 그래도 엄마잖아. 어쩔 수 없지. 싫다고 하시는데 억지로 모셔오실 수도 없고. 으이그, 우리 부모님한텐 내가 잘 말씀드릴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살면서 진짜 잘해줄게. 앞으로는 이런 일 생기면 꼭 나한테 먼저 상의해. 결혼하는 사이에 숨겨봤자 뭐해. 알았어. 앞으로는 하나도 안 숨길게. 이혼하시는 마당에 하하호호 웃으며 상견례를 하기 싫다고 하는데 어쩌겠나 싶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상황을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 결혼 앞두고 이혼을 왜 해? 급하게 할 정도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잘 알아본 거야?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 안 그래도 속상할 텐데.
그리고 부부 문제를 자식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어. 그래도 좀 물어보지 그랬어. 난 영 찜찜한데. 괜찮아, 엄마.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큰 문제였으면 말했을 사람이야. 그래, 내가 말해봐야 뭐 달라지겠니? 그래서 주말에 올라가면 되는 거니? 네, 주말에 점심으로 내가 예약했어.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걱정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괜히 심란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말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됐죠. 왜 그때 엎어버리지 않았을까? 뭐가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서 남자친구를 믿고 결혼했을까? 아직도 후회스럽네요. 전라북도 순창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를 키우던 부모님은 농사일까지 제쳐두고 전주로 오셨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는 미리 도착해서 부모님들을 기다렸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이었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오자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호탕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아주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네. 오래 기다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왔습니다. 다행이네. 여기는 우리 막내 아들이야.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해요, 처남. 남편이 넉살 좋게 말하자 아빠도 남동생도 웃었습니다. 한창 분위기 좋게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방을 잘못 들어온 건가 생각했죠. 그도 그럴 것이 옷은 낡았고 신발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상견례를 하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 온 게 아니냐 말을 했는데 그분이 제 시아버지 될 사람이었죠. 그래도 종종 밥도 먹었던 사이였는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당황한 남자친구는 아버님한테 다가갔죠. 내가 어제 옷 사다 뒀는데 왜 이걸 입고 오셨어요? 이게 어때서? 그래봐야 농사 짓고 소 키우는 집안이랑 뭐 따질 거 있어?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아버님은 상식 밖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뒤를 따라온 남편의 큰형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진땀을 뺐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급히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주버님도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뭐하러 밥집에서 상견례를 해. 그냥 고깃집이나 가지. 네? 아, 그게 처음 뵙는 자리니까 좋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아버님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혀를 끌끌 차며 자리에 앉으셨고 남자친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이미 화가 가득했고 남동생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예상 못한 상황에 침묵이 이어졌고 음식이 나왔죠.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더니 음식도 쥐똥만큼 나오네. 이럴 거면 그냥 사돈네 집으로 가서 소나 하나 잡아먹을 걸 그랬어요. 그래도 애들이 생각해서 예약했는데 맛있게 먹어야죠. 부족하면 더 시키세요. 아유, 누구 코에 붙여요. 그래도 돈 좀 있으시나 봐요. 이런 것도 더 시킬 정도면. 네? 아니 사돈, 초면에 좀 무례한 것 같네요. 저희 아빠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고 아버님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대로 기가 죽을 아버님이 아니었고 말을 할수록 분위기를 더 냉랭하게만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먹자고 온 것도 아니고 애들 결혼 얘기나 합시다. 닦아놓고 제가 이번에 이혼을 해서 결혼한다고 찔러줄 돈이 1원 한 장도 없어요. 애들 결혼 알아서 하게 두자고 그 말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 엄마가 어찌나 독한지 있는 돈을 다 뜯어갔어요.
하여튼 사람을 잘 만났어야 됐는데 말년에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혼주석에 앉아는 줄게요. 그건 뭐 어렵다고.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아버님의 말에 아빠도 헛기침을 하셨고 남자친구도 고개를 떨구고 말았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뒷수습을 부탁하고 엄마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너 저 꼴을 보고도 결혼해야겠어? 두 눈으로 보고도 아버님 소리가 나와? 엄마, 나도 몰랐어. 근데 내가 아버님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랑 살 건데 왜 그래? 네가 무슨 재주로 천륜을 끊을 건데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 임신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구석이랑 결혼해야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버님도 처음부터 저러셨던 건 아니야.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 이런 걸 보려고 너 키운 줄 알아? 엄마 속상하게 왜 그래 정말. 엄마, 내가 진짜 잘 살게. 나 잘 살 수 있어. 저 사람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다시 식당으로 왔을 땐 아버님과 아주버님은 이미 자리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고요. 아버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 집안 문제로 따님 속 썩이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이러시는데 결혼하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저희 어차피 분가해서 살 거고 형이랑 아버지가 지내는 집이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할 계획이에요. 남자친구의 말이 끝나자 대답도 없이 식당을 나가셨어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부모님은 동생과 집으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제 거리낌 없이 다 짚고 가려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아버님, 왜 이혼하신 거야? 생각해보니까 결혼 앞두고 이혼할 정도면 어머님도 참지 못할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아빠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뭐?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나는 좋게 합의하고 헤어진 줄 알았어. 갈라서는 마당에 좋게 헤어지고 말고가 어딨어. 그리고 부모님 문제니까 내가 뭐라 할 수 있겠어? 부모님한테 못해도 나한텐 했어야지.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당황하셨는 줄 알아? 미안해. 나도 아빠가 저렇게까지 행동할 줄 몰랐어. 이해 좀 해줘라. 이건 제대로 해줘. 나 결혼하고도 자기 부모님 문제로 속 시끄럽기 싫어. 최대한 결혼 전에 다 정리해. 걱정 마. 어차피 분가해서 살 거고 우리 집 갈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잘 정리할게. 남자친구라고 부모님이 이혼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때도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을 텐데 같이 이겨낼 각오 없이 결혼을 결심했을 리가 없으니 힘이 되어주자 생각했죠. 부모님의 반대에도 식장을 예약했고 잘 살아보겠다고 남자친구와 매일같이 찾아가서 허락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겨우 부모님 마음을 돌렸다 싶었는데 현실은 더 냉혹했어요.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있었죠. 남자친구의 아버님에 이어 형이 술을 먹고 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합의금으로 모아둔 돈을 전부 써버렸습니다. 형은 그냥 놀고 먹는 백수 건달이었어요. 알수록 기막힌 상황뿐이었는데 저는 그때 객기였는지 아니면 정말 뭐라도 시인 건지 부모님께는 아주버님의 일을 비밀로 하고 집 문제로 돈까지 빌렸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문제였는데 전 이번만 잘 넘기면 될 거라 생각하고 염치도 없이 아빠에게 5천만 원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어요. 집 계약을 끝내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셨죠.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너만 잘 살면 돼. 네가 좋다니까 아빠는 그냥 믿어주는 거야. 정말 잘 살게요. 아빠와 전화를 끊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아마 전 내심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다 엎어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의 고비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당일이 됐고 그날은 그래도 아버님도 아주버님도 말끔히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축의금도 없이 와서 밥은 제일 많이 처먹고 갔습니다.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는지 식이 끝나고 인사를 하러 가보니 그때까지도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군요. 그때 뒤통수라도 한 대 쳐줬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파란만장 결혼식이 끝나고 어느덧 결혼 7년차 부부가 됐어요. 힘들게 큰 소리 떵떵 치고 결혼했으면 잘 살았어야 했는데 전 이혼까지 하고 사형까지 쓸 정도로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시댁의 싹수가 노랗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지금에서야 들 정도로 그때는 제가 뭐에 홀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버님과 아주버님은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 참 쉽게 안 변하네요. 다행히도 남편은 아버님과는 다르게 가정적이었고 형이랑은 다르게 성실했죠. 그래도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는 말에 걱정도 했지만 바람피고 쫓겨난 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러면 어디로 가셨어? 살던 집에서 완전히 나오신 거야? 그런가 봐. 형수님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대. 애도 안 보여주는 것 같더라. 그치. 애 보여주기 싫지. 형님이 고생 많았겠다. 지금 어디 고시원에 사나 봐. 돈이라도 좀 보내줘야 하나. 당신 절대 돈 보내주지 마. 아주버님 여태 취업도 제대로 못 해봤잖아. 힘들면 나가서 벌겠지. 그래도 어떻게 모른 척해. 절대 도와주지 말고 도와줄 거면 일자리를 알아봐줘. 우리도 애 키워야 되는데 한 번 도와주면 끝도 없어. 그 와중에 자기 형이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아주버님은 제대로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맨날 일을 못할 이유만 100만 가지가 넘었죠. 추워서 일하기 싫고 더워서 일하기 싫은 사람 본 적 있나요? 우리 아주버님은 천생이 배짱이 팔자였고 우리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을 신경 쓸 여유도 없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죠. 사실 줄 수야 있지만 아주버님 성격에 한 번이 어렵지 낯짝이 두꺼워서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할 게 뻔했어요. 아주버님 일이 넘어갔다 싶으면 또 아버님이 사고를 치셨죠. 둘이 짝이라도 하듯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개가 똥을 끊지 아버님의 계집질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버님의 여자는 많이 바뀌었는데 어머님이라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참 웃기죠. 어머님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스쳐갔겠어요. 그렇게 여자가 끊이지 않던 아버님이 암에 걸려 쓰러질 땐 혼자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혼자 사는 아버님이 암까지 걸렸으니 집을 들여다보긴 해야겠어서 가보니까 가관이었어요. 여기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싶을 만큼 허름했죠. 아버님, 좀 괜찮으세요? 죽이라도 좀 드셔야죠. 너는 이런 집에서 밥이 넘어갈 것 같니? 답답하고 좁아서 속이 터지겠는데. 그래도 뭘 좀 드셔야죠. 됐다. 나 큰애 아파트라도 가서 살아야겠어. 혼자서는 도저히 힘도 없고 사는 것 같지도 않아. 아버님, 저희도 방 없어요. 제가 남편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너 웃긴다. 시애비가 아프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러냐?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계실 만한 곳 금방 알아볼게요.
아파 죽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꼬장꼬장한 게 아픈 게 맞나 싶었지만 집으로 오면 일이 두세 배는 늘어날 텐데 어느 며느리가 선뜻 오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모셨지 절대 집으로는 못 모시겠다는 판단을 했고 초등학생 아들 핑계 삼아 남편과 상의를 했죠. 마침 제가 일하는 부동산에 싸게 나온 3룸 매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모실 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 하나뿐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최대한 남편을 구슬려서 좋게 말을 꺼내봤죠. 오늘 아버님 집 가보니까 너무 좁아서 옮겨드려야 할 것 같아. 없던 병도 생기겠더라.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옮겨드리게. 내가 일하는 부동산에 시세보다 좀 저렴한 3룸이 나왔더라고. 전세로 구해드리면 관리비만 내드려도 되고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럼 차라리 요양병원은 어때? 그건 아니지. 자식들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리고 몸이 죽을 것처럼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당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기도 하는데 며느리로서 이 정도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만약에 함부로 했다가는 내 주먹으로 혼내줄 줄 알아. 아유, 걱정 마세요, 여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은 내가 하늘처럼 모실 테니까. 전 결국 아픈 아버님을 좁아터진 원룸에 둘 수 없어서 3룸을 전세로 계약해서 이사를 해드렸어요. 아무리 미운 시아버지여도 나이 드셔서 그런지 쇠약해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옮겨드리고 나니까 마음은 편했습니다. 돈이야 제가 더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아버님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고 아픈 사람이 무슨 사고를 치겠나 했는데 또 한 번 발등을 찍히고야 말았습니다. 아버님 말이야, 혼자 사시는데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네? 뭐? 그럴 리가.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돈돈거려? 아픈 사람이 쓰면 뭐 얼마나 쓴다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당신 아버지였어도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따질 거 아니잖아. 나는 그냥 갈수록 많이 나오니까 하는 소리잖아. 관리비는 당연히 제가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쓰는 관리비 치고는 너무 많이 나온다 싶었습니다. 몇 달째 관리비가 많이 나오길래 가봐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가봤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던데 왜 저희 아버님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자 꿰는 재주만 있을까요? 집을 가보니 아주 살림을 차렸더군요. 베란다를 보니 여자 속옷도 널려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은 난장판이었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아버님 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세상에 아버님은 웬 낯선 여자와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고 기가 막히는 상황에 들고 있던 가방마저 떨어뜨렸습니다. 낯선 여자는 저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넌 놓고도 몰라? 시애비 방문을 누가 그렇게 열어?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주 와서 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지 뭐. 신경 꺼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아버님 살림 차리라고 집 해드린 거 아니고 건강해지라고 해드린 거예요. 이깟 전셋집 가지고 생색은 모른 척 해라. 시애비 일에 끼어들어서 분란 만들지 말고. 숟가락들 힘만 있다면 뭐든 한다더니 참 쓸데없는 쪽으로 애쓴다고 싶더군요. 대체 무능력한 아버님한테 왜 여자가 끊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지만 뭐 저도 이 집 구석 보고도 결혼을 했는데 누굴 욕하겠나 싶어서 말았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보고도 못 본 척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저희를 이혼까지 몰아갔습니다. 무엇보다 바보처럼 믿음만으로 결혼했던 제가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달력을 보니 아빠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서 남편에게 주말에 시간 비우라고 말을 했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간다는 말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글쎄, 요새 너도 나도 주식하는데 나도 주식 공부 좀 하려고. 뭐? 그거 주말에 하루 더 한다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사위 노릇은 해야지. 참나, 우리 집 가는 건 그렇게 싫어하면서 소똥 냄새 나는 시골은 문턱이 닳도록 가네. 문턱이 달아? 몇 번이나 갔다고 그런 소리를 해. 뭐 금송아지라도 있나? 아무튼 난 안 갈 거야. 당신 혼자 가. 그리고 이따 우리 회사 직원 올 거야. 밥이나 좀 해도. 무슨 이 저녁에 직원이 와.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이까지 달고 온다고 무시해? 두고 봐. 떼돈 벌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할 테니까. 그래, 어디 벌어나 봐. 떼돈 버는 건 뭐 쉽냐?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안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을 재우고 거실에 있는데 남편과 같이 일하는 캐피탈 채권팀의 남자 하나가 찾아왔더라고요. 다급하게 온 사람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이 밤에 저렇게 헐레벌떡 온 걸 보면 진짜 떼돈이라도 벌만한 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박을 터뜨리려고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 네. 제가 시간이 늦긴 했지만 할 말이 있어서요. 둘이서 얘기 좀 할게요. 그래요. 떼돈을 벌겠다던데 잘 좀 얘기해서 돈 좀 벌어주세요. 남자 직원은 멋쩍게 웃으며 남편이 있는 방으로 갔죠.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과일 하나 안 주면 또 치사하다 할 것 같아서 대충 있는 걸 꺼내서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귀에 대고 엿들어봤죠. 그런데 세상에 떼돈을 벌겠다는 사람 둘이서 나란히 돈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놀라고 황당한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확실하다며? 나 있는 돈 다 털어서 투자한 거란 말이야. 나는 대출까지 끌어다가 한 거야. 그러지 말고 재수 씨한테 부탁 좀 해봐. 뭐라고 부탁해? 주식하다 쫄딱 망했으니까 갚아달라고 하냐?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당황한 두 사람은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방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망했다니? 뭘 갚아? 여보,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형은 잠깐 나가 있어. 둘이 같이 사고 쳤는데 같이 해명해야지. 내가 다 설명할게. 형, 잠깐 나가봐. 저희 부부 눈치를 보던 남직원은 나갔고 둘만 남게 되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에 매달려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더군요. 집에 온 남직원이 확실한 정보라며 알려줬고 대충 알아보고 확실한 정보 같아서 퇴직금까지 털어서 투자했다는 말이었어요. 진짜 미쳤구나. 나 화병 나서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우리 집 무시하니까 빨리 돈 벌려고 그랬어. 나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고. 정말 당신까지 왜 그래? 아버님 일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이러면 내가 속 터져서 어떻게 살겠냐고. 여보, 이번만 봐줘. 이번만 막아주면 절대 안 할게. 아니, 나 절대 못 갚아줘. 있어도 없어.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못 살겠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거실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남자 직원이 보였죠. 시댁 식구들도 모자라 이젠 남편의 동료까지 돈 좀 빌려달라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과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눈치챈 남직원은 신발도 제대로 못 챙겨 신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튄 거예요.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를 들은 남편이 나왔고 전 남편에게 선전포고하듯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셋집도 뺄 거야.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애걸복걸했지만 다음 날 저는 바로 집을 내놨어요.
제가 집을 내놓던 날 남편은 외박을 했습니다. 이젠 정말 막 나가는구나 싶어서 전화도 안 했죠.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천륜을 못 끊으면 이혼이라도 불사하려고 했죠. 그렇다고 외박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믿고 산 세월이 있는데 믿을 수 없었어요. 친정에는 자세히 말도 못하고 아빠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만 데리고 친정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내려갔죠. 그런데 제가 시댁일로 정신없던 사이 아빠 치아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아빠는 경운기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평생 경운기 타다 떨어진 적 없는데 갑자기 왜 다쳐? 니네 아빠가 만년 청춘도 아니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그랬어. 그래도 그렇지.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전주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하게. 그리고 밥 먹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됐지. 아빠, 내가 해줄게. 제발 병원 가자. 됐어. 네 남동생 이번에 장가 보내느라 돈 많이 썼어. 정 불편하면 그때 갈게. 앞으로 상견례도 해야 되고 사람 만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돈 줄게. 병원 가자. 결단코 싫다는 아버지를 설득했고 저는 임플란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엄마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한 마음에 괜찮다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리 그 정도도 못해줘. 임플란트 새로 하고 잘 먹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갚는 거야. 못하는 소리가 없어. 치과 치료 잘 받으시고 아빠 경운기 조심해서 타시라고 해. 아빠가 경운기 타다 그랬다고 했어? 어, 경운기에서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셨대. 참나. 그래, 알았어. 내가 아빠 잘 챙길게. 너는 니네 집이나 신경 써. 알았어. 병원 다녀오면 전화해줘.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엄마에게 돈을 드렸고 엄마는 고맙다고 했지만 어딘가 석연찮아 보이셨어요. 아빠가 다쳐서 많이 속상해서 그렇겠구나 싶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왔는데 이 인간은 어디서 죽기로 한 건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하도 사고만 쳐서 조용하니까 불안해져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더군요. 대체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건지 그냥 성실했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주식에 손을 댔나 싶었죠. 안 그래도 심란한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가 시애비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집까지 빼더니 생활비도 안 보내? 아버님이야말로 하나뿐인 손주 용돈 한 번 준 적 있으세요? 그래, 돈 없으면 시댁도 아니다 이거지? 저 그동안 허울뿐인 시댁에 손 벌릴 생각 해본 적 없고요. 오히려 아버님 집 관리비에 용돈에 할 만큼 했어요. 그거 다 계산하고 있었네. 내가 너 드센 거 같아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 만나서 기죽어 사니까 집구석이 이 모양이지. 아버님, 저 지금 바빠요. 저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이만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때 언제 들어왔는지 집에 들어온 남편은 통화를 다 들었는지 제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아들 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고 남편은 마치 딱 걸렸다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목구멍이 포도청? 네가 왜 돈이 없어? 친정으로 돈 빼돌리면서. 기가 막혀서 듣고 싶은 것만 듣냐? 관리비에 아버님 용돈까지 챙겼는데 네 통장은 무슨 돈 나오는 하수분이야? 이제는 먹고 죽을래도 없어. 너는 내가 모를 것 같아서 그래? 너 장모님한테 1,000만 원 보냈더라. 우리 아빠 요양병원 좀 가자니까 돈 없다고 지랄을 하더니. 뭐 지랄? 내가 전세집 구해드리면서 치료 잘 받으시라고 용돈까지 드렸어. 근데 내가 번 내 돈으로 우리 아빠 못 도와줄 건 뭔데? 그래, 아주 마음대로 해보자.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신경질적인 말만 하고는 또 나가버렸어요. 뛰쳐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발 나가는 길에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누구 하나 죽어야 문제가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죽어야 될 인간은 엉뚱한 곳까지 가서 사고를 제대로 치고 있었습니다. 놀랬을 아들을 달래주고 집안일을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주말인데 벌써 병원을 예약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혹시 우리 준 돈 네 남편 돈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돈이지. 그 사람이 돈이 어딨다고.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대출 계약서, 차용증 쓰라고 네 아빠 앉혀놓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니 그 인간이 거기까지 갔어? 내가 너 속상할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빠 경운기 타다가 다친 거 아니야. 네 남편이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왜 자기 집 돈 야금야금 빼돌리냐고 주먹 휘둘러서 그런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걱정한다고 네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참고 있었어. 근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소 2마리 담보로 잡겠다고 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엄마, 일단 끊어봐.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그 인간 거기 꽉 잡아도.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을 옆집에 맡겨놓고 택시를 타고 순창으로 갔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가는 동안 이혼을 결심했죠. 그리 대단한 사랑도 아니었는데 뭐에 홀려서 결혼까지 했는지 저는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엄마 말 들을 걸 후회도 했다가 아빠가 걱정도 됐다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술이라도 먹고 온 건지 마당에 농기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난리라도 난 것처럼 엉망이었죠. 저는 마당에 있던 큰 빗자루를 들고 들어가서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남편 등짝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죠. 이 기생충 같은 새끼, 입 안 다물어?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와? 이 여편네가 미쳤나?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지. 1,000만 원이나 주고 입 닦으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호구 새끼지.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동안 내가 네 시댁으로 보낸 돈이 얼만데. 이제야 슬슬 본색이 나오네. 너 친정으로는 얼마나 빼돌렸어? 2분 다 멀쩡히 돈 잘 벌고 계시는데 내 도움이 왜 필요해? 그럼 1,000만 원은 왜 받으셨는데? 1,000만 원에는 눈이 뒤집혔나 보네. 야, 네가 우리 아빠를 저렇게 만들었다며? 난 그것도 모르고 네 깽값 물어준 거고. 그래, 잘 됐다. 이혼하면서 그 돈도 너한테 청구할게.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차려진 듯 어버버 하더군요. 제가 시아버지 돕는 것처럼 친정도 돕고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근데 이 인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돈만 빌려줬어도 나 여기까지 와서 장인어른이랑 안 싸웠을 거 아니야. 사고는 네가 쳐놓고 화풀이는 왜 여기다가 하는데? 니네 아빠는 뒀다가 국 끓여 먹을 거야? 니네 아빠한테 도와달라 하든지 아니면 몇 번째인지도 모를 아버님 여자친구 찾아가지 그랬어. 이 정도 철면 피면 아버님 여자친구 찾아갔겠다. 전 들고 있던 빗자루로 계속 남편을 후려쳤고 이 집에서 나가라며 마당까지 쫓아내려 했습니다. 내가 널 믿고 살았던 세월이 아깝다. 남은 세월이라도 제대로 살려면 너부터 끊어야겠어. 누가 대출 캐피탈 채권팀 직원 아니라고 할까봐 고객도 모자라서 네 장인어른한테 돈을 청구하냐? 그렇게 하는 놈은 너밖에 없을 거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전 그렇게 말하며 빗자루를 보기 좋게 던졌는데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빠는 멋지게 발로 거지만도 못한 놈 가슴팍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우리 딸이 너 좋다니까 꾸역꾸역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아도 되겠네. 우리 딸이 똑똑해서 판단력 하나는 좋아.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랬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누가 못 살게 했다고 이래? 2번 잘 살려고 했다가는 아들놈도 잡을 놈이네, 이거. 약이라도 뿌리기 전에 썩 안 꺼져? 아빠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말통으로 된 제초제통을 집어드셨고 깜짝 놀란 남편은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얍삽빠른 쥐새끼처럼 빠르던지 놀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런 인간과 한 입을 덮고 살았나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네요. 그 후 저는 그 인간이 이혼을 절대 안 된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이혼 소송을 해야만 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를 돈줄로 생각했던 시아버지는 저를 찾아와서 염치 없이 빌었지만 전 과감하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까지 잃었으니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는 거지 신세였어요. 남자 둘이 뭘 못하겠어요.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계집질도 하는데 막노동 거뜬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애를 봐서라도 돈 좀 빌려달라는 전화는 한동안 쉴 새 없이 하는 게 아니겠어요? 머릿속에 나사 하나 빠진 듯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나 돈 좀 빌려줘. 지금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 살았던 정은 개뿔. 난 같이 살았던 분노밖에 안 남았다.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신고할 테니까 끊어. 저는 이렇게 말하며 한 번만 더 손을 빌리면 자식 새끼도 평생 못 볼 줄 알라면서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옛말에 자식 둔 부모 근심 놓을 날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를 보면 한시름 덜었다며 좋아하십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전 남편은 시아버지와 둘이 월세 40짜리 투룸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집 하나 없이 나중에 정말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을 떠났고 그 인간한테 받을 거라고는 양육비뿐이었죠. 없어도 사는 돈 몇 푼이지만 전 그동안 제가 받았던 서름을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껏 잘 주더니 이번 달은 정해진 날짜에서 8일이나 지나도 안 주고 있네요. 손 좀 봐줘야겠어요. 요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랑 듬뿍 받는 아들을 보는 게 전 제일 행복합니다. 자연 속에서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산으로 들로 꽃 피는 계절이 오니까 좋은 걸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돌이켜보면 그때도 낌새는 이상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네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후회해서 뭐 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많은데 남은 생 잘 살면 되죠. 후회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과거는 뒤로 하고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도 희망이 생기는 걸 보면 그동안 제가 시궁창 속에 살았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좋은 곳에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한마디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편 찌질이 모지라. 넌 네 마누라를 잃은 걸 평생 후회할 줄 알아.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양육비 한 달이라도 늦으면 대한민국 이혼녀 대표에서 지옥행 열차로 확 보내버릴 거니까 명심해.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이 봄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